안녕하세요. 김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업화 시기 탄광노동과 이동의 정동 강의를 맡은 김나연입니다. 시와 현장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일련의 강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산업화 시기 탄광노동의 풍경을 시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문학과 현장의 관계, 역사와 글쓰기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네 가지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산업화 시기에 노동과 이동이 어떻게 결부된 문제였는지 간단히 알아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산업화 시기에 탄광 노동과 이주의 정동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주와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정주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산업화 시기 탄광 노동자들이 겪었던 정주, 주거 문제에 대해서 몇 편의 시를 통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들이 경험했던 사회적 이동성과 재현의 정치를 1980년 사북항쟁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산업화 시기의 노동과 이동 문제 먼저 보겠는데요. 산업화 시기는 통칭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시기를 이릅니다. 이 시기는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 정책들이 시행됐던 시기이지요.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고 1960년대, 70년대를 쭉 관통하면서 강력한 정부 주도의 경제 시책들이 시행됩니다. 이러면서 경제의 성장이 가시화되던 시기이기도 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고도의 산업화, 또 도시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또 경공업에서 중화공업으로 경제 체제 자체가 개편되게 되면서 사회 구조가 변동한 시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대규모의 인구 재편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촌 향도라고 알고 있는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대규모 이동하는 현상이 196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산업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대도시, 아니면 울산이나 포항 등 공업도시가 육성되게 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서 기존의 농토 위주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도심으로 근로생활자가 되기 위해 도심으로 이동하는 경제 인구가 많아졌죠. 그러면서 인구 구조가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서 80년대를 설명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동 현상이야말로 이촌 향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노동자들이 서울로, 도시로만 이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탄광 노동자들은 좀 다른 이동을 감행했던 사람들인데요. 이 시기에는 산업화에 따른 탄광 산업 발전이 비약적으로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었던 것도 에너지 확충, 석탄 등을 통한 에너지 확충이었기 때문에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석탄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60년대 초반에 산림법이 제정되고 산림 녹화 계획 같은 것들이 수립되면서 가정의 주요 연료도 연탄으로 전환됐던 것이 1960년대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석탄이 산업적으로도 또 가정의 연료로도 필요했고 대도시화되면서 도시로 인구가 몰리게 되면서 가정의 연료도 많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연탄의 수급은 60년대 초만 하더라도 아주 원활하지는 않았습니다. 탄광 산업이라는 건 물론 일제시대부터 계속 있었습니다만 60년대에 굉장히 많은 양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66년에 연탄 파동 같은 것들도 일게 되는데요. 66년에 연탄 파동은 정부가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연탄 값을 무리하게 통제하다 보니까 생산자들이 생산량을 줄이게 되고 연탄 값이 두세 배 뛰게 되면서 큰 사회적인 파장이 일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정부에서도 생산 증대를 위한 여러 시책들을 펴게 되고 본격적인 석탄 산업이 박차를 가하며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왼쪽의 표는 당시의 석탄 생산량을 그래프로 그려본 것이에요. 50년부터 5년 단위로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60년 이후부터 80년대 중반까지 가파른 곡선을 그리면서 석탄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공업화 정책과 정확히 맞물려 있는 생산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석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광원 노동자들이 필요했겠죠. 탄광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필요로 했고, 당연히 이 당시에 탄광 노동자는 탄광지대에 거주하는 사람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대규모 광원 모집이 시작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표는 탄광 노동자 수 그래프인데요. 조사가 시작된 이래 65년, 70년 지나면서 66년 연단 파동 이후 특히 대규모로 탄광 노동자 수가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외지에서 강원도 탄광지대로 이주를 한 노동자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 인구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멀리에서 고향을 버리고 지금까지의 삶의 터전을 등지고 새로운 삶을 위해 강원도 탄광지대로 이주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 탄광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탄광 노동의 특수성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삶을 버리고 큰 이동을 감행했던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물론 산업화 시기에 많은 노동자들이 이미 이동을 겪으면서 노동자가 된 것은 공통의 기반입니다. 도시에서 일하는 산업 노동자들, 도시공업 노동자들도 모두 다 이촌 향도 모빌리티를 감행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전의 삶의 근거지를 버리고 큰 이동을 한 사람들이지만 이들의 노동과 탄광 노동자들의 이동은 또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도시로 이주한 노동자들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여기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삶을 일구어서 이 도시에 내가 정착하겠다.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삶을 일궈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반면 탄광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광시들을 통해서 탄광 노동자들이 감행했던 이동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지점에서 다른 한 지점까지의 물리적인 움직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만 이 이동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넓게 볼 수도 있어요. 한 개인의 일상적인 움직임, 매일매일 반복되는 통근, 출퇴근, 혹은 이례적인 여행이나 관광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개인적인 선택이라고만 읽히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이동에는 반드시 한 사회의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동의 문제를 한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한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읽어내는 장치로 볼 수 있다면 더 많은 것을 읽어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동, 탄광 노동자들의 이동이 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그래서 탄광 노동자 이동을 통해 그 당시의 사회 구조를 읽어내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주의 정동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짧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개인의 감정, 정서 이렇게 말할 때에는 한 개인이 충분히 소화한 결과물을 감정 혹은 정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동이라고 말할 때에는 정지된 상태에서 표현되는 감정이나 정서와 달리 정서 너머에 있는 강렬하고 충동적인 어떤 움직임을 이르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해석하고 소화해내지 못한 것들, 계속 운동하고 있는 에너지 이런 것을 정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정동은 신체를 둘러싼 다양한 관계 속에서 작용하고 작용받는 강도, 그리고 이 강도 사이에서 끊임없이 수행되는 이행과 변이, 이런 총체 전체를 정동이라고 가리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탄광시 혹은 몇 편의 산문글을 통해서 탄광 노동자들이 경험했던 이동을 둘러싼 정동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탄광 노동자들의 이동은
강원도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보자라는 개인적인 의지도 한편으로는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으로 인한 산업 구조의 변동이 촉발한 이동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떠밀려 왔다는 일종의 모멸감 이런 것들도 작용했기 때문에 탄광 노동자들이 경험한 이동이야말로 산업화 시기에 척박한 노동 현실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탄광노동과 이주의 정동을 보여주는 세 편의 시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검은 눈물이라는 시인데요. 잠깐 읽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내 청춘은 실패로 끝이 나고 비 내리는 서울 땅 이삿짐 꾸리던 날 부뚜막에 엎드려 울고 있는 아내를 달랠 수 없어 소리내지도 못하고 나는 울어버렸다. 로 시작되는 시인데요. 시의 앞부분에서는 이 시적 화자가 어떻게 탄광지대로의 이주를 결심하는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청춘이 실패로 끝났다. 그래서 실패 끝에 서울에서 이삿짐을 꾸린다라는 사태로 알 수 있는 것은 도시에서 노동자로서 정착하고 싶었지만 그게 실패했다는 점을 잘 보여주죠. 이 점은 산업화 시기에 이촌양도 모빌리티를 감행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겪었던 노동 현실이기도 합니다. 노동 여건이 성숙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적 발전을 우선으로 했던 국가 주도의 산업 발전이 일어나다 보니까 충분한 보상을 할 수도 없었고 산업화 시기에 노동 문제는 심각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실패 끝에 이삿짐을 꾸리게 되는 상황이 시 앞부분에 나와 있죠. 이어서 시적 화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5년 후에 다시 돌아오자. 아내에게 가자고 말하면서도 5년 후에 다시 돌아오자는 결심부터 이 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길을 야반도주하듯이 마치 도망치듯이 이삿짐을 꾸려서 강원도 탄광으로 가고 있다고 기어 들어간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 당시의 풍경을 그려냅니다. 다시 말해서 시적 화자는 아직 강원도 탄광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5년 뒤에 그곳을 떠날 것이라는 결심을 미리부터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는 당시 산업화 시기에 탄광 노동자들이 감행했던 두 가지 이주 풍경을 다 보여줍니다. 먼저 어쩔 수 없는 실패 때문에 떠밀리고 떠밀려서 탄광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마치 야반도주처럼 도망치듯이 떠나는 첫 번째 이주가 바로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미래로 투사되어 있는 두 번째 이주도 함께 드러납니다. 내가 강원도에 가서 정착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3년만, 5년만, 몇 년만 기약을 정해놓고서 반드시 떠나서 다시 돌아올 거야. 나는 탄광지대를 벗어날 거야 라는 의지가 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탄광으로부터 향하는 첫 번째 이주가 언제나 탄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두 번째 이주와 맞붙어 있었다는 사실은 이 당시 탄광 노동의 척박한 현실을 슬프게 전하고 있습니다. 탄광 노동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진행되었는가는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요. 3교대로 쉼없이 돌아가는 노동 환경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열악한 노동 현실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비유적인 의미로 막장, 인생의 막장에 도달했다라는 절망감을 많은 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망감이 두 번의 이동을 통해서 이 시에서도 잘 드러나 있지요. 한 편을 더 보겠습니다. 이청리의 시인데요. 이 시에서는 광업 탄광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막막함, 어디로도 갈 데가 없다는 고립감 같은 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앞서도 설명했다시피 탄광 노동자들은 긴 이동을 감행하면서 이곳에 온 것인데 정작 와서는 이동 능력을 소거당한 채 고립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이 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부인 우리가 먹가래침을 뱉어낼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라는 구절로 시작하는데요. 까만 침을 뱉을 공간조차도 없다라는 의식.
여기에 있는 땅도 우리 땅이 아니고 하늘도 우리의 하늘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가서 일하는 땅속도 우리의 공간이 아니다라는 소외감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 시적 화자는 나의 손바닥에, 나의 가슴에, 나의 신체에 침을 뱉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까만 탕가루가 묻은 이 화자의 신체 자체가 한 줄기의 시가 된다고 시에서는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줄의 시가 된 나의 신체마저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빼앗기고 만다는 점에서 탄광 노동자들이 겪었던 노동의 소외가 절망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들은 끝까지 이동 능력을 얻지 못하고 이동 능력을 당한 상태에서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시를 통해 잘 드러납니다. 세 번째로 볼 시는 동시집에 실려 있는 시입니다. 어린이 화자를 삼아서 동시를 쓴 것인데요. 시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곳에 이사 올 때 아버지는 5년만 살고 가자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은 약속으로 살러 왔다는 것이 시에서 그려지죠. 그런데 마지막에서 이 어린이 화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사 가지 말아요. 그냥 이곳에서 살아요. 그래서 나도 멋진 광부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 시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탄광촌으로 온 많은 가족들이 전부 다 5년만, 3년만 한시적으로 살고 이곳을 떠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왔다는 점을 드러내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이의 목소리가 아니고서는 이곳에서 그냥 살 수 없다는 점을 서늘하게 보여주고 있는 시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약하자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는 이촌 향도 모빌리티를 감행한 노동자들은 탄광지대에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동을 꿈꾸었다는 점에 탄광 노동의 열악함과 절망감이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탄광지대로의 이동은 임시적인 정착일 뿐이었다는 점이 여러 편의 시를 통해서 확인되었고요. 언제나 이들은 탄광지대를 떠나겠다는 미래형 이주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노동의 절망적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탄광 노동자들은 되어감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되어감이라는 건 계속 진행 중인 거죠. 한 상태로 고정돼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계속 떠밀려 있다는 것, 계속 임시적이고 내가 예외 상태에 놓여 있다는 불안감으로 탄광 노동의 풍경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 봤던 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아직 탄광지대에 가지도 않았는데 떠날 생각부터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나를 온전하게 구성하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고 출렁이고 미완성의 상태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 탄광 노동시에 드러나는 이주의 정동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탄광 노동과 정주의 정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주, 이동과 관련된 것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정반대 얘기가 되겠는데요. 탄광 노동자들의 정동은 이동만으로는 또 설명할 수 없고 한편에는 역설적입니다만 또 정주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대부터 급격한 산업화,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주거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졌었죠. 도시로 많은 인구가 몰렸지만 그 인구를 다 수용할 만한 사회적인 인프라는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언제나 주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업화 시기 내내. 한자촌들도 많이 생겼고 또 철거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주거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당시 노동자들은 편안한 집을 갖는 것 이게 늘 꿈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노동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목돈을 모아서 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광 노동자들에게는 사택이라는 큰 유인책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대규모 이제 탄좌에서 광원 모집 광고 같은 것들이 1960년대, 70년대에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런 대규모 탄자에서의 광원 모집 광고에 늘 등장했던 것이 사택 제공 조건이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택을 제공하고 자녀 학자금을 지급한다라는 조건,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많은 노동자들이 한번 가볼까? 솔깃한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 도시에서, 대도시에서는 집을 마련해서 가정을 꾸리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탄광지대로 가서 몇 년간 고생하면 집 걱정도 없고 아이도 학교에 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저곳에 가면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꿈, 그 꿈 때문에 또 탄광 노동자가 되기를 결심했던 측면도 큽니다. 물론 많은 공장에서도 기숙사를 제공했습니다만 가족을 다 부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택 제공은 아내도 데리고 자식도 데리고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게 가장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주하겠다는 열망, 가족을 꾸리겠다는 열망으로 또 한편으로는 강원도 탄광으로의 이동을 감행했던 것이지요. 화면에 보이고 있는 시는 사택이 그려내는 탄광 노동 경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인데요. 시를 같이 읽어보고 시 속에 그려진 사택 풍경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잿빛 슬레이트 지붕들이 다닥다닥 붙어 서로 가녀린 정을 이어붙이며 살아가는 나라. 떠나는 사람은 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다시 오는 사람은 또 그만그만한 인생을 앞세우고 방둘 부엌 하나인 사택으로 접어들어서 살같은 이웃이 된다. 아직도 비어있는 17호 사택의 벽바닥엔 정직한 사람이라고 쓰여진 낙서와 그림책에서 오려낸 티티새 2마리가 떠나간 주인의 생활을 회상하고 있다. 정직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앞부분에 사택이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시에서 그려지고 있죠. 잿빛 슬레이트 지붕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형태. 아무래도 탄광지대는 계속 탄먼지가 내려앉기 때문에 잿빛, 먹빛 이런 표현들이 문학 작품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둡고 똑같은 모양으로 생긴 작은 사택들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풍경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누군가는 항상 떠나가고 누군가는 항상 들어오는 풍경도 삼행에 그려지고 있죠. 하지만 다시 오는 사람도 또 그만한 인생을 앞세우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 엇비슷한 인생들, 어떻게 보면 도심에서의 노동에 실패했거나 안정적인 주거지 획득에 실패했기 때문에 떠밀리듯이 강원도 탄광지대로 5년만 고생하자 하면서 온 사람들의 삶이 또 여기에서 피어난다는 이야기이죠. 시 후반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17호 사택은 지금 비어있는 상황인데 정직한 사람이라는 낙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17호 사택에 살다가 훌쩍 떠나버린 사람은 어떤 일 때문에 떠나게 된 걸까? 정직한 사람이었다면 그만한 대우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걸 받지 못해서 떠나간 것은 아닐까? 탄광 노동 현실의 척박함 때문에 혹시나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닐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죠. 그래서 사람은 떠나고 삶은 떠나버리고 벽에 있는 낙서와 그림에 있는 티티새 2마리 많이 남아서 적막한 노동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택 제공이라는 유인책으로 탄광지대에 들어왔을 때는 사택에서 아이도 키우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소망이 분명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정직하게 노동을 하면서 살았던 것일 텐데 결국 이 사택에서 행복한 가정은 글쎄요, 이뤄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떠나고 빈 방으로 남게 됨으로써 탄광 노동자들이 기댔던 정주 열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가를 이 시는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시는 아니고 당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쓴 생활글의 일부입니다. 소설가 조세희가 침묵의 뿌리라고 당시 이제 사북 지역에서 며칠 동안을 보내면서 글도 쓰고 사진도 찍으면서 낸 사진 산문집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사북 지역 어린이들이 만든 문집에 있는 글의 일부예요. 여기에서도 이 당시에 사택이 어떻게 경험됐는지, 어린이에게 어떻게 경험됐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우리 집은 방이 너무 좁다. 그래서 잠을 편하게 못 잔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내 동생은 이상하게 자는데 내 배에 다리를 올려놓거나 엎드려서 잔다. 방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런 걸 텐데요. 그래서 세상 물정을 알 수 없는 이 어린이는 아빠한테 방이 넓은 데로 이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면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읽겠는데요. 그러면 아빠는 자꾸 1년만 더 살고 가자고 하신다. 엄마한테도 그러면 엄마는 또 아빠하고 다르다. 엄마는 3년만 더 살고 가자고 하신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이는 그저 넓은 집이 좋기 때문에 이사 가자고 조르는 것이지만 아빠는 1년만, 엄마는 3년만 더 참고 살자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택은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을 끌어모으는 유인책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일종의 덫으로 작용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택은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탄광 노동을 그만두게 되면 당연히 사택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집을 잃게 되는 것인데 탄광 노동의 여러 열악한 노동 여건상 이들은 목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탄광촌을 벗어났을 때 새로 정착할 집을 마련할 부를 증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광노동을 그만두면 집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두지도 못하고 1년만, 3년만, 5년만 하면서 기약 없이 여기에서 처절한 삶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광 노동자들의 구술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 다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탄광촌에서의 사택은 우리에게 무덤이었다. 우리는 탄광의 사택에 묻혀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식의 진술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이들에게 가정을 꾸리겠다는, 정주하겠다는, 정착하겠다는 열망이 씨앗이 되주었던 이 사택이 오히려 떠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들의 이동 능력을 소거시키는 무덤으로, 덫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좀 절망적인 산업화 시기의 한 풍경을 보여준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볼 글은 최승우 시인의 오늘이라는 시입니다. 시를 먼저 읽고 한번 해석해 보죠. 결국은 내 앞뒤에 공동묘지에 진흙과 반죽되는 두개골들처럼 깨어져 식은, 널리 식은 연탄재들을 본다. 갱목업자들의 트럭이 통나무를 싣고 산을 내려오고 탄광이 폐광을 향하여 갱도를 넓게 뻗어가는 오늘. 까치들은 지저대고 둥지는 끝내 마을을 떠나지 않는다. 시의 앞부분에는 연탄재 이미지가 나오죠. 까만 연탄이 이제 다 떼고 나서 식어서 먼지처럼 연탄재가 되는 과정은 마치 공동묘지에서 두개골이 묻혀서 풍화되는 과정과 같게 그려지는데요. 식은 연탄재가 보여주는 경관은 크게 확대되어서 탄광 자체가 소진돼 가는 과정과 또 일치하기도 합니다. 탄광 산업이라는 것은 채굴을 위해서 이제 갱도를 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통나무를 베어서 갱목을 놓게 되고 이제 천장도 이제 갱목을 올리게 되죠. 그래서 개광을 하고 나면 탄광 산업이 시작되고 나면 일단 그 일대에 나무를 계속 베는 작업이 동시에 벌어져요. 나무로 계속 길을 놓아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탄광에서 채굴 작업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다시 말해 갱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거기 있는 산은 점점 민둥산이 되어가는 겁니다. 나무를 다 베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는 점점 없어져서 민둥산이 되고 또 채굴량이라는 게 무한정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탄광도 결국에는 끝이 나기 때문에 석탄도 캐고 캐다가 결국에는 폐광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폐광을 맞게 되면 나무도 사라지고 땅도 여기저기 다 폭파하면서 채굴을 했기 때문에 소진되어 버리는 마치 연탄재, 식은 연탄재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마는 겁니다. 탄광 경관 자체가.
그래서 이 시의 마지막에서는 까치들이 떠나간 빈 둥지가 나오는데요. 둥지는 끝내 마을을 떠나지 않고 빈 채로 남게 되죠. 마찬가지로 탄광의 광산 역시도 비어있는 까치들의 둥지처럼 소진된 상태로 그 사이에 남게 됩니다. 결국에 탄광 노동자들이 경험했던 정주 환경이라는 것은 탄광 노동의 특성에서 이미 예고됐던 점이에요. 산 하나를 완전히 소진시키는 방식으로, 이게 소진되면 다음 산으로 넘어가서 또 다시 탄광을 개광하는 방식인 것처럼 이들에게 제공됐던 사택이라는 것도 아주 임시적인 거처에 불과했다는 점을 또 이 시는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개광과 동시에 폐광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탄광 산업의 특수성이 시를 통해서 읽혀집니다. 이번에는 사회적 이동성과 재현의 정치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동은 전부 다 물리적인 이동과 관련된 것이죠.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으로 움직이는 것, 혹은 한 지점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 물리적인 이동과 물리적인 부동 상태, 정주 상태에 대해서 다뤄봤다면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모빌리티, 사회적인 이동성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회적인 이동성은 물리적인 움직임은 아니지만 사회 계층 간의 이동, 계급 이동, 사회 경제적인 이동 전체를 가리키는 넓은 개념인데요. 산업화 시기에 탄광 노동자들은 물리적인 이동성에서만 구속력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이동성의 측면에서도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몇 편의 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당시 탄광노동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담론장에서 쓰였던 수사가 바로 검은 시냇물입니다. 이 당시 신문에서 탄광촌의 풍경을 그릴 때에도 검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다. 이곳의 아이들은 강을 그릴 때 까만 크레파스로 강을 그린다. 이런 수사가 담론장에 많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분진이 날리는 지대였겠습니다만 그래도 까만 시냇물이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과장된 수사임엔 틀림이 없죠. 이와 관련된 두 편의 시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시인데요. 시적 화자는 탄광지대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나는 검은 분진이 회오리 치는 곳, 그곳에서 나서 자랐다. 하얀 도화지에 검은 크레용으로 강을 그렸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많이 쓰였던 수사 그대로 하얀 도화지에 검은 크레용으로 강을 그리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쓰는 것이죠. 실제로 검은 크레용으로 강을 그렸느냐 안 그렸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렇게 재현됐던 곳에 살았다는 자기 인식이 중요하게 읽혀야겠지요. 결국에 시 후반부를 보시면 아무도 고향이라고 말하지 않는 곳, 분진 묻은 작업복 속에 감추어진 비밀 이야기가 훤히 들여다 보여도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곳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나서 자란 곳이지만 고향이라고 말하지 않는 곳, 말하지 못하는 곳,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곳이라는 표현이 이 탄광촌에서의 기억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거는 외부에서의 구속력 때문이기도 한데요. 내가 스스로 탄광촌에서 자랐다는 게 부끄러워서 말을 안 했다라기보다는 탄광촌에서 나서 자랐다고 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 사회적인 구속력 때문에 또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른쪽에 있는 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인은 시인이면서 동시에 사북지역에서 교사로 일했기 때문에 이 당시 교직 생활의 경험을 담은 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총명한 아이 하나 다가와 눈물 고인 질문을 했어요. 우리를 흑백의 시선으로 보지 말라고. 암만 그렇다 한들 물을 시커멓게 그리는 애들이 있겠냐고. 서울 사람들이 밉다고. 아, 정말 나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라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는 어린 학생의 말을 빌려서 우리를 그런 시선으로 보지 말라. 정말로 물을 시커멓게 그리는 애들이 있겠느냐라는 반문을 하고 있죠. 이 당시에 신문지상에서 담론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됐던 그 검은 시냇물이라는 게 여기에서 실제로 삶을 일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립감을 줬는지, 얼마나 큰 사회적 그 부동성을 줬는지를 이 시는 잘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광 노동자들은 실제로 노동 환경의 척박함, 그 물리적인 고단함도 분명 한켠에 있었지만 이와 동시에 외부에서 그 억압적으로 재현되는 것 때문에 외부의 시선 때문에 또 고립되는 점, 그 고단함 또 한편에 있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지적돼야 할 것입니다. 네, 이러한 재현의 정치와 관련해서 크게 언급할 만한 것이 바로 1980년의 사북항쟁입니다. 사북항쟁은 1980년 4월에 정선의 대형 탄저였던 가장 큰 탄저였던 동원탄저 사북광업소에서 일어났던 광부들의 노동 항쟁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 당시에 열악한 노동 환경, 열악한 노동 조건이 계속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안전하게 노동할 수 없었고 언제나 임시적으로 나무를 놓고 갱도를 놓고 사람 한 명이 제대로 허리를 펴고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작은 구멍으로 오가면서 언제나 각종 폭약사고, 물통사고, 여러 사고 재해 속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불만이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당시 어용노조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노동쟁의를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용노조 퇴진과 노조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사북광업소에서 일하는 광부와 광부들의 가족 약 6천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투쟁이 사북항쟁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러나 사북항쟁이 정당한 노동투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신문이나 언론에서는 광폭한 광부들이 난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뉴스를 보도했고 일부 광부들의 난동으로 규정되었고 실제로 공권력이 투입되어서 진압되고 많은 분들이 투옥되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지금은 민주화 운동으로 복권이 되었습니다. 2000년에 사북노동항쟁 명예회복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진실 규명이 되어서 민주화 운동이었다고 회복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난동이었다, 폭력, 폭도들의 폭력이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서 더욱더 사회적인 고립에 처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죠. 사북항쟁을 다룬 시들을 몇 편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려고 하는 시는 최승호 시인의 1980년 4월이라는 시입니다. 1980년 사북항쟁 당시를 그대로 재현하려고 한 시인데요. 읽겠습니다. 증오와 증오의 투석이다. 거리엔 집단적인 돌들이 깔려있다. 투구와 방패가 번쩍이고 노동의 기쁨 모르는 어두운 손들이 돌을 쥐던 낮. 먹구름과 먹구름의 충돌이다. 서로 으르렁거리고 찢어지고 노동의 기쁨 모르는 어두운 손들이 파괴하고 방화하던 광산의 밤. 이 당시 투쟁의 상황을 재구성해서 쓴 시라고 읽을 수 있겠는데요. 증오와 증오의 투석이다 라고 쓰고 있죠. 노동의 기쁨을 알 수가 없죠. 너무나 척박한 노동 현실이었기 때문에 노동의 기쁨을 모를 수밖에 없는 어두운 손들이 참다 못해 돌을 던졌던 증오를 투척했던 그래서 먹구름이 충돌했던 그날이 바로 1980년 4월이었다라고 그날의 풍경을 그리고 있는 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시도 보겠습니다. 맥문제의 1980년 사북항쟁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사북항쟁 사후에 쓰여진 시입니다만 그 당시의 풍경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하고 있는 시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광부답게 일할 수 없는 광부들이 광부를 광부로 여기지 않는 노조지부장을 몰아내자 계엄사 수사본부 군인들이 광부들을 불법으로 체포해 폭행하고 고문했다. 광부를 광부로 여기지 않는 언론들도 무법 사일, 공포의 탄광촌, 곡괭이 도끼 무장 파괴 방화, 무법 휩쓴 공포의 탄광촌, 지서습격 파괴 투석전,
광부들을 난동 폭도로 낙인 찍었다. 이렇게 이어지는 시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라고 하면 떠오르는 비유법이라던가 수사적인 표현 같은 것이 전혀 없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시의 문장이라고 하기에는 객관적으로 쓰여진 시인데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는 것만으로도 깊이 있는 울림을 주는 시가 된 이유는 1980년 사북항쟁이 갖고 있는 이 무게감 때문일 것입니다. 사연에 나와 있는 큰 따옴표 친 표현들은 당시에 언론에서 보도했던 신문기사의 제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법이 휩쓴 공포의 탄광촌이었다. 이들은 폭도였고 파괴했고 방화했다. 이런 방식으로 언론이 사북항쟁을 재현했기 때문에 광원도 탄광지대 바깥에서도 광부를 광부로 여겨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억압적인 재현들이 겹치고 겹쳐서 이 당시 산업화 시기 광부들은 난동 폭도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난한 긴 과정을 거쳐서야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을 받고 명예 회복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낙인이 가능했던 것은 탄광지대의 고립성이라는 그 물리적 조건이 가장 크게 작동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 아니고 고립된 곳이다 보니 언론이 어떻게 재현하느냐에 따라서 대중들의 생각도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억압적인 재현의 정치를 여러 시들이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한 편 더 보겠습니다. 맥문제의 사북골목에서라는 시입니다. 이 시도 이제 나중에 쓰여진 시인데요. 사북항쟁 40주년을 맞아서 2020년에 시인이 출간한 시집에 실려 있는 시입니다. 이 시인의 말에서 시인이 직접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시인의 아버지는 사북에서 탄광노동자로 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시인에게 사북항쟁 또 산업화 시기의 탄광촌이란 의미가 굉장히 남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관련된 시들을 많이 썼습니다. 사북골목에서라는 시도 그 중에 한 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날의 항쟁을 지도 삼아 길을 알려주는 토민을 만나기도 하지만 작업복을 입은 아버지가 없기에 골목은 추상적이다. 폭죽처럼 터지는 카지노의 불빛도 골목을 밝혀주지 못한다. 폴짝폴짝 탄먼지를 일으키며 걸어가던 아이들, 사택문을 열고 나오던 해진 옷 아이들. 나는 그 골목에서 아버지가 끓여주는 김치찌개를 먹으며 입갱하는 광차를, 석탄이 달라붙은 도랑물을, 우리는 산업역군 보람에 산다는 표어를 낯설게 바라보았다. 이 시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그 당시에 사북 골목을 다시 거닐면서 쓴 시라고 읽힐 수 있겠는데요. 작업복을 입은 아버지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이제 와서 현재 시점에서 다시 돌아보는 그 사북의 골목은 시인에게 추상적으로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사북 지역의 카지노의 불빛, 새롭게 바뀐 이제 경관이죠. 카지노의 불빛과 그 당시에 탄광촌 사택문을 열고 나오는 뛰어다니던 아이들의 모습이 겹쳐지는 모습이 시의 2연과 3연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4연에서 석탄이 달라붙었던 도랑물, 그 당시에 보았던 까만 광차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그 사이에 걸려 있었던 낯선 표어, 우리는 산업역군 보람에 산다라는 이 역설적인 표어를 다시금 회상해보는 시입니다. 방금 시에서도 보신 것처럼 우리는 산업역군 보람에 산다라는 표어가 이 당시 탄광촌에 붙어 있었지만 이게 그대로 시행됐던 것은 아닌 거죠. 보람에 살기 어려웠던 노동 현실이었음을 우리가 여러 편의 시를 통해 이미 확인했습니다. 또 산업역군이라는 말, 이 당시 산업화 시기에 참 많이 사용되었는데 실제로 담론장에서 탄광 노동자가 산업역군으로 호명된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탄광 노동자들의 노동 문제는 도시 노동자들, 공업 노동자들의 노동 문제에 비해서 가시화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죠. 이들이 고립된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노동 의제 자체가 도시 노동자들의 노동 문제에 좀 집중돼 있었을 시기이기 때문에 산업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석탄을 채굴한다. 우리는 보람 있는 일을 한다라는 자부심이 한편에 있었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늘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들의 현실입니다. 이례적으로 탄광 노동자들이 산업 여군으로 호명될 때는 비극적이게도 재해를 당했을 때뿐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1975년에 건립된 태백시에 건립됐던 산업전사 위령탑인데요. 탄광 노동자들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에만, 재해를 당했을 때에만 위령탑의 당사자로서 산업전사로 호명돼 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탄광 노동자가 담론장에 오르내리는 일이 거의 없었고, 아까 전에 살펴봤던 1980년 사북항쟁 때에서야 그것도 난동꾼으로, 폭도로만 재현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들이 얼마나 고립돼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들은 탄광은 쉬는 시간이 없이 3교대로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갔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계속 소진될 수밖에 없었고, 식료품이나 공산품 같은 것을 사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탄광촌 자체가 물리적으로 고립돼 있었기 때문에 지정된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가게에서만 물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고, 그 물건이 다른 곳보다 좀 비싸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건을 사는 거, 꼭 필요한 식료품을 사는 동선까지도 통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탄광촌 밖으로 나가는 교통편이 마땅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탄좌 쪽에서는 어용노조를 고용하면서 이들의 신체를 계속 통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나갈 수 없었던 것이고, 나갈 수 없다는 고립성이 사회적인 고립성으로 이어져서 억압적인 재현으로 이어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에 주목해서 노동의 특수성을 한번 살펴본 것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화 시기에 모든 노동자들은 다 이동을 경험합니다. 아까 이촌향도 모빌리티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화 시기에 노동자가 된다는 것은 이동함으로써 경험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도시 노동자들, 또 대규모 공업단지의 노동자들이 경험한 이동의 경험과 탄광지대로 이동했던 탄광 노동자들의 이동의 경험은 질적으로 많이 달랐다는 점을 여러 편의 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탄광 노동자들이 경험한 이동은 언제나 다시 한 번의 이동, 벗어나기 위한 이동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했다는 점 또한 짚어볼 수 있었죠. 사택이라는 일종의 덫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정한 정주성에 기대서 이동이 고립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사회적인 이동의 고립이 낳은 여러 시적 재현들은 이들을 더욱더 구속하고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검은 시냇물이라는 이미지의 억압적인 재현, 그리고 사북항쟁 재현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의 강의를 통해서 산업화 시기 탄광 노동을 중심으로 현장과 문학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시를 읽을 때 문학적인 의미를 찾아내고, 아름다운 언어의 시적 의미를 해석해내고, 그 안에 들어간 상징, 은유 이런 것을 언어를 해석하는 데 집중하면서 시를 읽기 쉬운데요. 어떤 시들은 실제 역사와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해석할 때 훨씬 더 풍부한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었던 여러 시들도 현장의 역사적인 의미를 통해서 또 문학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텍스트들이었습니다. 짧은 강의였습니다만 이번 강의를 통해 현장과 문학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권의 책을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강의 중에도 나왔던 책인데요. 소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으로 유명한 소설가인 조세희가 쓴 침묵의 뿌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좀 특이한 구성이에요. 사진 산문집인데요. 실제로 조세희가 사북에서 일정 기간을 지내면서 그곳에서 느꼈던 감정을 여러 편의 산문으로도 썼고 짤막한 산문으로도 쓰고 직접 찍은 사진들도 많이 게재해 놓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북에서 얻게 된 여러 자료들을 있는 그대로 싣고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린이들이 쓴 생활글 모음집 같은 것들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글로 빽빽한 책이 아니라 사진과 여백으로 가득한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 당시 산업화 시기의 사북의 풍경, 탄광 노동자들이 겪었던 이동의 정동 같은 것들을 느껴볼 수 있는 책이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화 시기의 탄광 노동만을 다룬 것은 아닙니다만 탄광의 노동 경관을 다루고 있는 시들을 한데 모아놓은 탄광시 전집이 2권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탄광 노동의 풍경을 어떻게 시적으로 재현했을까 궁금하다면 여러 탄광시를 검토해보고 싶다면 2권으로 나와 있는 한국 탄광시 전집 역시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책은 역사문제연구소에서 펴낸 사북항쟁 총서입니다. 이 책은 사북항쟁 발발에서부터 명예회복 과정까지를 관련 당사자들의 풍부한 증언을 채록해서 재구성해서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또한 탄광시대에는 남성 광업 노동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사택이 있었기 때문에 부녀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여성의 탄광살이가 어땠는가도 구술자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탄 작업 같은 것으로 이제 탄광에서 함께 노동을 하기도 했고, 광부였던 남편이 재해를 당해서 사망할 경우 탄저에서 이 여성을 승계해서 고용해 주었기 때문에 선탄부로 일하면서 이제 광업 노동에 종사한 여성들도 많았고요. 또 3교대로 일하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또 아이를 꾸리면서 살아갔던 여성의 탄광살이도 녹록하지 않았는데 그 점을 구술자료로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또 3번째 총서는 항쟁 이후의 삶, 항쟁 이후에 민주화 운동으로 복권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이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당사자 구술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께 일독을 권합니다. 맨 끝에 있는 책은 역사문제연구소에서 낸 연구 총서인데요. 사북항쟁과 관련된 여러 연구 논문들이 모여 있는 책이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짧은 강의였습니다만 이번 강의를 통해서 산업화 시기 탄광 노동의 풍경을 좀 이해해보고 그 현장이 반영되어 있는 문학적인 재현을 읽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더없이 기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